더 뉴스 2부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주요 뉴스부터 전해드립니다.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으로 불리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의 진술이 앞서 조사한 판사들의 진술이나 확보된 물증과 어긋나는 점이 많고 증거 인멸 우려 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이 상습 폭행 혐의로 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조재범 전 쇼트트랙 코치를 상대로 성폭행 혐의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국체육대학교는 긴급 교수회의를 열고 빙상계의 각종 비리 윗선으로 지목되고 있는 전명규 교수의 연구년을 취소하고 피해 학생들과 격리하기로 했습니다. 투기 의혹에 휩싸인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이 건설사 등이 조사에 응하면 검찰 수사를 요청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민주당의 조치가 셀프 면죄부라면서 관련 상임위를 소집해 의혹을 밝히자고 나섰습니다.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일행이 미국 국적기 편으로 워싱턴에 도착해 2박 3일의 미국 방문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내일은 폼페이오 장관과 북미 고위급 회담을 열어 2차 북미 회담 세부 내용을 협의한 뒤 백악관을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를 전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증거인멸의 우려 등으로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양승태 사법부에서 법원 행정처장을 지낸 박병대 전 대법관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양희력 기자. 예,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입니다. 네, 이르면 오늘일 수도 있겠지만 며칠 걸릴지도 모른다 이렇게 보도를 해드렸는데요.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어요? 그렇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수사팀은 조금 전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으로 꼽히는 인물이죠. 전직 사법부 수장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건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검찰이 적용한 혐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직무유기, 특가법상 국고 손실, 위계 공무집행 방해,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공무상 비밀누설 등입니다. 구속영장 청구서 분량이 260쪽에 이르는데 앞서 구속된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보다 30여 쪽이 더 많습니다. 검찰은 양 전 원장이 사법농단 사태의 최종적인 결정권자이자 책임자로서 무거운 책임을 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배경을 밝혔습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혐의를 줄곧 부인하고 있는 데다 진술이 앞서 조사한 판사들과 확보한 물증과 어긋나는 점이 많은 만큼 증거인멸 우려 등이 있어서 구속수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세 차례에 걸쳐 양 전 대법원장을 소환 조사했습니다. 양 전 원장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실무진이한 일이라며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양 전 원장에 대해 40개가 넘는 혐의를 적용했는데요.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등 재판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비판적인 판사들에게 인사 불이익을 주는 등 자신의 권한을 남용해 후배 판사들에게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 등입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앞서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된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영장 판사가 지적한 공모관계 소명 부분을 추가 수사를 통해 보완했다며 추가로 규명된 새로운 범죄 혐의 등을 감안할 때 영장 재청구가 필요하다고 봤다고 언급했습니다. 다만 고영한 전 대법관은 박 전 대법관과 비교할 때 관여 정도가 약하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재청구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대법관의 구속 여부를 결정짓는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은 다음 주 초쯤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YTN 양희력입니다. 카카오 카풀 시범 서비스 중단 결정 사흘 만에 택시업계가 사회적 대타협 기구에 참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파업 투쟁도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혀 갈등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용성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일단 협상장에는 오르겠다 이런 뜻이군요. 그렇습니다. 택시업계를 대표하는 택시 4개 단체의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늘 오후 2시쯤 서울 여의도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기자회견을 연 비대위는 더는 사회적 갈등을 방치할 수 없다는 결단 아래 사회적 대타협 기구 참여를 결정했다면서도 만약 카풀 개방을 전제로 운영된다면 어렵게 마련된 대화의 장이 좌초될 수 있다고 단서를 달았습니다. 우선 참여는 하지만 대타협 기구에 중점을 두지는 않고 4차, 5차에 더 강고한 파업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예고했습니다.
택시업계는 여론에 못 이겨 울며 겨자 먹기로 대타협 기구는 참여하지만 카풀이 불법이 될 때까지 파업하며 이른바 투트랙 전략으로 나아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택시단체의 비대위는 지난 9일 분신한 택시기사의 장례 일정과 향후 투쟁 계획에 대해 대타협 기구 참여와 관계없이 비대위에서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카카오는 카풀 시범 서비스를 오늘 오후부터 잠정 중단한다고 예고했습니다. 이어 카풀에 대한 오해로 인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지속되고 있어 이해 관계자들과 사회적 합의를 위한 소통의 장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택시업계도 대타협 기구에 함께 참여해 소통하자는 조건입니다. 앞서 정부와 여당도 참여할 것을 제안해왔지만 택시업계 요구대로 대타협 기구는 카풀 금지를 전제로 만들어진 곳이 아닌 만큼 한동안 갈등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조용성입니다. 경찰이 구치소에 있는 조재범 전 쇼트트랙 코치를 상대로 성폭행 혐의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옥중 조사입니다. 경찰은 조 전 코치의 혐의와 관련돼 있는 증거들을 상당수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취재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차유정 기자. 사회부입니다. 네, 언제 조사가 시작됐습니까? 네, 조사는 오후 1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구치소 접견 시간이 끝나는 오후 5시까지 4시간가량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사가 구치소에서 진행되는 건 조 전 코치가 쇼트트랙 선수들을 상습 폭행한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현재 수감돼 있기 때문입니다. 조 전 코치가 이번에 받는 혐의는 2014년부터 지난해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 2달 전까지 3, 4년 동안 심 선수를 성폭행한 혐의입니다. 심 선수는 자신이 고등학교 2학년이던 2014년부터 조 전 코치의 성폭행이 시작됐다고 고소장에서 밝혔습니다. 경찰은 오늘 조사가 수사의 분기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앞서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조 전 코치의 휴대전화 등을 복원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오늘 조사에서 심 선수와 주고받은 SNS 메시지 등을 토대로 조 전 코치를 집중적으로 추궁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조 전 코치 측은 성폭행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폭행 사건에 대한 항소심 선고 일정이 연기된 건 어떤 이유가 있는 겁니까?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조 전 코치는 선수를 폭행한 혐의로 수감 상태에서 2심 재판을 받고 있는데요. 2심 선고 공판이 원래 지난 14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검찰 요청으로 23일로 연기가 된 겁니다. 조 전 코치가 이번에 새로 받게 된 성폭행 혐의와 폭행 혐의 사이에 연관성이 크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우리 법에는 판결이 확정된 같은 사건은 다시 심판하지 않는다는 일사부재리 원칙이 있어서 폭행 사건으로 이미 선고가 나버리면 조 전 코치를 성폭행 혐의로 다시 처벌하는 게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경찰 수사 상황을 좀 지켜본 뒤 공소장에 성폭행 혐의를 추가할지 결정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검찰이 꺼내들 카드도 많지 않습니다. 우선 선고 공판까지 닷새밖에 안 남아서 확실한 증거가 없으면 성폭행 혐의를 추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성폭행 혐의를 공소장에 추가한다고 해도 1심을 거치지 않은 혐의를 공소사실에 넣으면 피고인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논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성폭행 사건 수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무작정 선고를 미뤄달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검찰의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전명규 한국체대 교수, 빙상계 비리의 몸통으로 의심받는 인물입니다. 그가 조재범 전 코치의 폭행을 무마하려고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전명규 교수를 향한 비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오늘 한국체대가 긴급 교수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허재원 기자. 네, 스포츠부입니다. 네, 긴급회의라고요. 전명규 교수에 대한 어떤 안건이 논의된 겁니까? 네, 한국체육대학교는 오늘 오전 10시 긴급 교수회의를 열었습니다. 교수 50여 명이 참석했는데요. 빙상계 각종 비리의 몸통으로 지목되는 전명규 교수의 징계를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회의는 1시간여 만에 금방 끝났습니다. 일단 한국체대는 오는 3월부터 예정됐던 전명규 교수의 연구년, 흔히 말하는 안식년을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또 정 교수를 피해 학생들과 격리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교수에 대한 최종 징계는 수사 결과를 지켜본 뒤 교원 징계위원회를 통해 결정할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관심을 집중시켰던 직위 해제나 직무 정지는 아직 논의되지 않았습니다. 한체대는 또 성폭력이 발생하면 가해자의 교육 활동을 금지하고 해당 운동부의 인원 감축과 폐지를 검토하는 등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전명규 교수는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폭행을 당한 심석희 선수의 기자회견을 막고 다른 피해자들을 압박했다는 녹취가 공개됐습니다. 그동안 빙상계와 관련된 각종 문제가 전 교수와 깊은 관련이 있다는 의혹이 꾸준히 제기됐는데요. 2010년 쇼트트랙 짬짬이 파동으로 연맹 부회장직에서 물러났고 2014년 빙상계 파벌 논란, 지난해 평창올림픽 여자팀 추월 왕따 질주 논란 때도 빠지지 않고 전명규 교수가 배후라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지금까지 YTN 허재원입니다. 투기 의혹에 휩싸인 민주당 손혜원 의원이 건설사 등이 조사에 응하면 검찰 수사를 요청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민주당이 손 의원의 해명을 수용하고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데 대해 셀프 면죄부라고 비판하면서 의혹 규명을 위한 상임위 소집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기성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손혜원 의원이 검찰 수사로 진실을 밝히자고 나선 건가요? 네, 손 의원은 검찰 수사를 함께 요청하자면서 다만 의혹을 최초 보도한 SBS와 해당 지역 아파트 조합, 건설사가 모두 조사에 응하는 게 전제 조건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주말에라도 기자들과 함께 목포에 내려가서 의혹을 해명할 계획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김정숙 여사가 자신을 영입했다는 한국당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면서 2015년 당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자신에게 입당 제의를 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연일 자신과 관련해 이어지는 보도를 두고서는 악랄한 인격 말살이라고 높은 수위로 비난했습니다. 사람 하나를 이렇게 정말 말살시키려고 하는 이 SBS는 뭐라도 걸어야 되지 않아요? 제가 했다는 사명이나 투기가 사실이 아니면 그 뭐라도 걸어야 되지 않아요? 또 조카가 산 집은 자비를 들여서 고쳤고 해당 지역이 문화재로 지정될지는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한 중진 의원은 YTN과 통화에서 역사 재생을 하려면 목포시나 공공기관이 해야지 본인이 나서는 건 이익 충돌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본인이 억울하더라도 당의 부담을 덜고 공정한 진상조사를 위해서 관련 상임위 간사 자리에서 물러나는 게 정치인의 태도 아니냐고도 덧붙였습니다. 재판 청탁 의혹을 받는 서영교 의원은 사실 여부를 떠나 당과 사법개혁에 부담을 주지 않겠다며 원내수석 부대표에서 물러났습니다. 두 의원 조치와 관련해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충분히 책임을 물었다며 방어하면서도 여지를 남겼습니다. 서영교 수석 문제든 손혜원 의원 문제든 저희 당으로서는 어떤 국민들이 공감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면 아주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되겠다는. 네, 야당은 일제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점을 비판하고 있습니까? 네, 자유한국당은 초선 의원의 영향력을 벗어난 일이 벌어졌는데 민주당이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한마디로 셀프 면죄부를 주는 여당의 결정에 대해서 정말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이것이 국민 상식에 맞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관련 상임위를 조속히 소집해서 예산 배정과 문화재 지정 과정에 손 의원이 어떤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윤리적 법적 책임을 낱낱이 따져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바른미래당은 최고 권력과 가까운 두 의원의 요청 그대로 민주당이 결정을 내린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국민은 현명합니다. 당에서 왜 그런 결정을 했는지 청와대를 지켜볼 것입니다. 김태우 감찰반원과 신재민 전 사무관과 어떻게 다르게 대하는지를 국민은 유심히 지켜볼 것입니다. 바른미래당 소속 주승용 국회 부의장도 민주당은 어떤 정부보다 도덕성을 앞세웠다면서 잘못에 대해 사과하고 털어낼 것은 털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민주평화당은 민주당이 문제의식 자체를 못 느끼고 있다면서 국민이 왜 분노하는지 최소한의 공감마저 빠져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도 손 의원 가족과 지인이 많게는 건물 20여 곳을 가지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가 사실이라면 검찰 수사로 밝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의당 역시 최대한 빠르게 사실관계를 밝히려면 수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올해 처음 열린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근로자 위원들과 사용자 위원들이 정부의 최저임금 결정체계 이원화 방침을 놓고 날선 공방을 벌였습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최저임금 개편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김장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노동계 근로자위원 요구로 열린 올해 첫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들이 먼저 포문을 열었습니다. 정부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방침을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노동계나 지금 현재 있는 최저임금위원회를 완전히 무시하는 이런 청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들 자체를 이 정도로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게 과연 현 정부의 몫인가라고 하는 생각도 듭니다. 경영계를 대변하는 사용자 위원들은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맞받았습니다. 현장에 그 소상공인들이 거리로 나오고 소상공인 영세 기업에서 근무하는 그 보호받아야 될 근로자들은 오히려 일자리를 잃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올해 적용하고 있는 최저임금 10.9% 인상 결정이 잘못됐다며 유장수 위원장이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습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책임을 지고 동반 사퇴도 좋습니다. 이 위원장 중에서 사퇴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그러나 유 위원장은 사퇴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그대로 이렇게 무책임하게 나는 것은 이건 저는 덕보다 실이 많다는 판단이고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에게 맡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 위원들이 첫 회의부터 날카롭게 대립하면서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 난항을 예고했습니다. YTN 김장하입니다. 시민단체들이 유기동물 수백 마리를 안락사시킨 의혹을 받는 동물권 단체 케어의 박소연 대표를 고발했습니다. 자유연대 등은 오늘 오전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박 대표의 동물보호법 위반과 사기 혐의를 수사하라고 촉구한 뒤 고발장을 냈습니다. 단체 측은 박 대표가 지난 2015년부터 지금까지 동물 200여 마리를 안락사시키도록 몰래 지시해 동물보호법을 어겼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런 사실을 숨긴 채 안락사 없는 보호소를 표방하며 후원금을 받아 챙겨 후원자들을 속였다고 말했습니다. 동물권 단체 케어의 박소연 대표가 내일 기자회견을 열고 안락사 논란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박 대표는 어제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오늘로 예정했던 기자회견을 장소 섭외 문제로 내일 오전 10시로 변경한다고 알렸습니다. 앞서 박 대표는 이번 사태에 대한 막중한 책임을 통감하고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며 사퇴 문제는 이사회나 대책위원회에서 결정되는 대로 따르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동물을 학대해 죽이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늘 앞으로 동물 학대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자신의 능력을 넘어서 지나치게 많은 동물을 기르는 이른바 애니멀 호딩도 동물 학대의 범주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또 동물 학대 행위자에 대한 벌칙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했습니다.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이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조율하기 위해 워싱턴을 찾아 2박 3일간의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북미 고위급 회담에 이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면담을 통해 2차 정상회담이 확정될지 관심입니다. 워싱턴에서 김희준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으로 가는 징검다리를 놓기 위해 7개월여 만에 워싱턴을 찾은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 철통경호 속에 미국 측이 준비한 의전 차량에 올라타 공항을 빠져나갔습니다. 여장을 푼 곳은 워싱턴의 중심과 듀퐁 서클 호텔. 백악관과 국무부에서 2-3km 거리밖에 되지 않는 곳입니다. 일단 휴식을 취한 김 부위원장은 방미 이틀째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만나 고위급 회담을 벌입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의 일정과 장소 등의 세부 사항 협의가 최우선 의제입니다. 또 북미 간 비핵화와 상응 조치를 둘러싼 이견 조율에 나서면서 교착 국면의 돌파구를 기대해 볼 수도 있습니다. 가장 관심을 모으는 것은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예방하는 일정입니다. 김 부위원장은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를 전달하며 두 정상 간 메신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새해를 전후해 벌써 세 번째 오가는 친서입니다. 미국이 북측에
2차 정상회담 장소의 선택을 일임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김 위원장의 결단이 담겨 있을지도 주목됩니다. 모든 일정이 순조롭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곧바로 2차 북미 정상회담 계획을 공식 발표할 가능성이 나옵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이 다음 달 베트남에서 열릴 것이란 관측들이 조만간 트럼프 대통령의 입을 통해 확인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워싱턴에서 YTN 김희준입니다. 김영철 부위원장이 워싱턴에 도착하는 날 미 국방부는 북한을 특별한 위협으로 규정한 미사일 방어 검토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북미 고위급 회담을 앞두고 대북 압박 수위를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김영수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미 국방부가 발간한 2019년 미사일 방어 검토 보고서입니다. 러시아와 중국 등 미국을 위협하는 국가들의 미사일 능력과 이에 대한 방어 대책이 담겼습니다. 특히 북한의 미사일에 대해선 특별한 위협으로 규정했습니다. 지난 10년간 상당한 자원을 투자해 핵과 미사일 시험을 감행하면서 미 본토 공격이 가능한 시간에 가까워졌다는 겁니다. 현재 북한과는 평화로 향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존재한다면서도 경계를 늦추지 말 것을 주문했습니다. 국방부를 찾은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을 향해 발사된 어떤 미사일도 탐지해 파괴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북한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We will ensure that enemy missiles find no sanctuary on Earth or in the skies above. This is the direction that I'm heading. 국방부의 미사일 방어 검토 보고서는 지난 2010년 이후 9년 만에 발간됐습니다. 하지만 김영철 부위원장의 방미 당일 보고서가 발표되면서 북한에 대한 압박 메시지가 담긴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김 부위원장의 고위급 회담에 앞서 북한의 기선을 제압하는 효과를 노렸다는 분석입니다. 뉴욕에서 YTN 김명수입니다. 강제징용과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는 우리 대법원의 판결을 받고도 아직 배상에 나서지 않고 있는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에 피해자 측이 협의를 촉구했습니다. 일본에서 관련 소송을 지원해온 일본 시민단체 회원들은 오늘 미쓰비시 중공업 도쿄 본사를 방문해 한국 변호인단 명의의 요청서를 건넸습니다. 변호인단은 하루빨리 협의에 나서라고 요구하며 2월 말까지 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강제 집행 절차에 들어갈 용의가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11월 우리 대법원은 강제징용 피해자 6명과 근로정신대 피해자 5명에게 미쓰비시 중공업이 최소 8천만 원에서 최대 1억 5천만 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LPGA 투어 시즌 개막전에서 베테랑 지은이 선수가 공동 선두에 오르며 기분 좋게 출발했습니다. PGA의 노장 필 미켈슨은 또 한 번 자신의 최소타 타이 기록을 세웠습니다. 서봉국 기자입니다. 뉴질랜드 교포 리디아 고가 어려운 퍼트를 성공하며 선두권을 한타 차로 바짝 추격합니다. 미국의 스테이시 루이스는 30m 가까운 롱 퍼트를 집어넣는 묘기까지 선보입니다. 하지만 첫날의 주인공은 어느덧 LPGA 한국 선수 가운데 맏언니가 된 지은이었습니다. 지은이는 보기 없이 버디만 6개를 잡아내는 완벽한 플레이로 브룩 핸더슨과 함께 공동 1위에 올랐습니다. 쉬운을 바라보는 노장 필 미켈슨은 새해 첫 출전 대회에서 1라운드 10언더파 60타에 개인 최소타 기록을 세웠습니다. PGA 투어 데저트 클래식에서 특유의 쇼트게임 능력을 앞세워 이글 1개, 버디 10개를 낚으며 세타차 선두에 나섰습니다. 코트 한가운데를 꿰뚫는 날카로운 서브, 상대를 얼어붙게 만드는 직선 포핸드. 테니스 왕제 페더러가 미국의 프리치를 1시간 반 만에 제압하고 호주 오픈 16강에 올랐습니다. NBA 세계화 전략에 따라 런던에서 열린 워싱턴 위저드와 뉴욕 닉스의 경기. 엎치락 뒤치락하던 승부는 종료 0.4초 전 닉스의 블록 슛이 골텐딩으로 판정나면서 워싱턴의 짜릿한 한 점 차 승리로 끝났습니다. YTN 서봉국입니다. 동요 상어 가족 열풍이 뜨겁습니다. 유아가 있는 가정은 이 곡을 모를 수가 없을 정도로 인기입니다. 이미 다양한 리메이크 버전까지 나오며 국내는 흥정했죠. 영상들 모아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아빠상어 힘이 센 바닷속 아빠상어 할머니 상어 뚜루루뚜루 자상한 뚜루루뚜루 바닷속 뚜루루뚜루 할머니 상어 할머니 상어 Let's go hunt Let's go hunt Let's go hunt. 네, 들으신 것처럼 귀에 맴도는 중독성 강한 멜로디가 인기의 비결입니다. 영업한 베이비 샤크는 미국 평정에 나섰습니다. 미국 빌보드 핫백 차트에 32위로 당당히 진입했습니다. 한국 동요로는 첫 진입 기록입니다. 그리고 지난 15일에 공개된 차트 역시 38위에 오르며 2주째 머물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인기인 걸까요? 2015년에 선보인 이 동요 아기상어 같은 경우는 국내 출판사가 북미껏 구전 동요를 편곡한 이분 남짓한 길이의 노래인데요. 이게 얼마나 인기가 있냐. 세계적인 인기를 끌었던 애니메이션 겨울왕국의 주제곡이죠. 레디고. 이 노래가 43위였거든요. 네, 겨울왕국이 개봉했을 당시 기억하십니까? 어딜 가나 레디고 노래가 흘러나왔는데요. 그 신드롬을 넘어선 겁니다. 역대 핫백에 진출한 한국 가수는 싸이와 방탄소년단 그리고 원더걸스 등입니다. 베이비샤크가 이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조회수는 이미 22억 회를 넘겼습니다. 베이비샤크는 지난해 8월 영국 오피셜 싱글 차트에도 진입하면서 그야말로 글로벌 콘텐츠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베이비샤크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좋은 콘텐츠를 만들고 또 저희의 유저인 아이들 그리고 유저의 부모님들과 저희도 계속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사이버상이든 아니면 오프라인에서도 만들어가는 게. 하지만 이 상승세를 이어가려면 해결해야 할 문제도 있습니다. 미국의 동요 작곡가 조니 온니 씨가 2011년에 자신이 발표한 곡과 비슷하다며 저작권 소송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상어가족 제작사 측은 두 곡이 모두 북미권의 전래 동요를 바탕으로 만들어졌고 베이비샤크의 특별한 창작성이 있는 것도 아닌 만큼 표절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달 말에 첫 재판이 예정돼 있습니다. 인기가 커지는 만큼 치열하고 지루한 싸움이 예상됩니다. 베이비샤크가 더욱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도 말끔하게 마무리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국민기업 KT입니까? 국민기업 KT를 이끌어가는 회장님이세요? 그렇게 없으세요? 있으세요? 네, 그게 참 기가 찹니다. 이 전화국사를 437곳이었는데요. 403개로 줄였습니다. 그리고 그 403개에서 397개로 줄인 분이 지금 황 회장님이십니다. 지사 지점의 경우에는 이게 통신구나 맨홀, 전신주, 통신설비 관리하는 데입니다. 황창규 회장님이 182개로 줄였습니다. 많이 줄인 거죠. 자, 구조조정도 심각하게 했어요. 우리 황창규 회장은 취임 3개월 만에 8,300명 했습니다. 주로 시설 유지 보수업무하는 쪽만 잘랐습니다. 그래서 통신설비 관리 인력은 전부 외주 준 거 아닙니까? 그래서 땜질 처방하잖아요. 통신시설을 지사별로 보면요, 관리하는 인원이 한 30-40명 됐습니다. 그게 2013년에 한 10여 명으로 줄어요. 회장님 들어오시고 나서 4-5명으로 또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고가 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더 기가 막히는 건요, 회장님 처음 들어오셨을 때 연봉 5억 받으신다고 그랬어요. 14년에 5억 받았는데 15년에 12억 받았습니다. 배 뛰었죠? 배도 더 뛰었습니다. 2016년에 24억 됐습니다. 17년에 23억 받았습니다. KT 평균 직원들 인상률이 4%입니다. 근데 회장님은 몇 배 올렸어요? 몇 배? 그리고 사고 납니다. 봉급은 이사에서 결정하는 거라서 그 봉급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저는 단지 경영을 연봉은 내가 마음대로 못한다니까 그런 무책임한 말이 어디 있습니까? 이사에서 결정한다는 이사는 누가 이야기. 고소합니까? 말장난 하시는 게 뭐예요 도대체? 봉급은 제가 결정하지 않습니다. 이사에서 결정합니다. 예. 염치가 있으세요? 그게 참 기가 찹니다.
꽉 막혔던 북미 관계에 숨통이 트이는 분위기입니다.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이 도착해 있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은 새벽 1시 50분입니다. 날이 새면 2차 북미 정상회담 성사 여부를 가르는 중요한 북미 고위급 회담이 열립니다. 회담에 이어서 트럼프 대통령까지 만나게 된다면 회담이 잘 풀렸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국제관계 전문가이신 박홍곤 한동대 교수와 함께 워싱턴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방문 여러 가지 특이점이 있다고 해요. 간단하게 좀 짚어주시겠습니까? 예, 먼저 북한 고위 관료가 워싱턴으로 곧장 간 것은 처음입니다. 네. 2000년에 이제 조명록 차수가 갔었는데 그때 샌프란시스코를 경유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처음이고 또 2박 3일 일정이다라고 하는 것은 또 트럼프 대통령을 만날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마지막으로는 여전히 미국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확인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국무부에서도 김영철 부위원장이 도착을 했는데도 앞으로 회담이 언제 어떻게 열리고 트럼프 대통령을 면담을 하느냐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전혀 아무런 지금 언급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정을 공개를 안 하고 일정을 있다. 전혀 공개를 안 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해 11월 말에 이제 만날 뻔했다가 무산됐어요. 그리고 7개월 전에는 뉴욕에서 만났었죠. 이번에 만나게 되면 7개월 만에 만남이 되는 건데. 자, 11월에는 왜 못 만났습니까? 11월에 미국 중간 선거 바로 그 다음 날 김영철 부위원장이 방미를 해서 폼페이오 장관을 만나기로 했었는데 북한이 일정이 있다 하면서 일종의 연기를 했습니다. 거부를 한 것은 아니고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몇 가지 왜 그랬는지 이유가 이제 좀 제기가 되는데 첫 번째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면담이 확정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김영철 부위원장의 방미의 주 목적은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는 거였는데 그것이 확인이 안 됐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10월 달에 폼페이오 장관이 4차 방북을 해서 김정은 위원장을 5시간 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사실 미국과 북한의 아주 핵심적인 내용은 이미 그때 충분히 얘기가 됐는데요. 그 이후에 일종의 협의가 진전이 안 되는 것은 양측의 입장이 여전히 어느 쪽이 먼저 양보를 해야 된다. 거기서 지금 계속 일종의 상충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11월 달에 김영철이 방미를 하더라도 여전히 뭔가 진전을 이루기는 어렵다. 그런 판단이 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걸 역으로 해석을 하면은 이제 정리가 꽤 됐을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지난해 11월에는 트럼프 대통령 면담이 안 될 거기 때문에 못 갔다면 이번에는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전에 상당히 다 협의가 됐고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면담은 지금 친서도 가져간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방미가 이루어졌다고 생각이 되고 큰 틀에서 2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아마 시기와 지금 장소 정도는 아마 김영철이 트럼프 대통령을 면담한 이후에 발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만큼 기본적으로 미국과 북한 사이에 일종의 아주 기본적인 상황에서의 협의는 이루어졌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좀 전에 친서 말씀하셨는데 친서를 들고 가는 게 일상적인 건 아니죠? 일상적이지 않죠. 왜냐하면 최근에 친서가 많이 오갔습니다. 12월 28일 작년에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친서를 보냈다라고 알려졌고 트럼프 대통령이 1월 2일 강요회의 때 친서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트럼프 대통령의 친서가 인편으로 김정은 위원장한테 전달됐다라고 지금 이미 확인이 됐고요. 이미 친서가 최소한 한 번 이상은 최근에 서로 교환이 된 상태죠. 그럼에도 저는 이번에 그 친서를 가져갈 가능성이 김영철 부위원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이 친서를 가져가야 트럼프 대통령을 만날 수 있는 일종의 명분이 됩니다. 그래서 그 친서를 또 전달을 하고 그 자리에서 이제 2차 북미 정상회담에 말씀드린 시간과 장소를 발표하도록 일종의 어떻게 보면 이번에 좀 특사의 임무를 좀 띠지 않았나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교수님께서 여러 차례 이제 탑다운 방식으로 지금 일이 풀려가고 있다고 말씀을 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이제 1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딱 한 번 두 정상이 만났는데 그동안 이게 전개되는 거 보면은 꼭 친서가 등장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특사가 가서 친서를 전달하고 그다음에 1차 때 북미 정상회담 일정이 발표가 되고 이번에도 같은 패턴일까요? 일종의 공식화됐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지금 말씀하신 바로 앞부분에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이 있죠.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을 하고 그다음에 김영철 부위원장이 방미를 하고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고 트럼프 대통령이 일종의 이제 북미 정상회담의 시기와 장소를 발표하는 공식화됐는데요. 이것이 이제 북한의 입장에서는 늘 정상 간에 그들의 표현을 쓰면 이제 통 큰 결정을 원하는
그런 예. 식의 협상 방안을 추구하고 있고 이제 반면에 미국은 지난 6.12 합의 이후에 그럼 뭐 우리 문재인 대통령도 신년 기자회견에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것이 좀 추상적으로 6.12 합의는 됐기 때문에 예. 이 2차 북미 정상회담은 그것에 반성하는 부분을 포함해서 구체적이 돼야 된다. 네. 그러니까 미국은 사실은 계속 실무회담과 고위급 회담을 통해서 이 협의를 좀 깊이 있는 협의를 진행하기를 원했습니다. 네. 근데 북한이 그것을 응하지 않은 거죠. 결국은 지금까지 보면 어떻게 보면 이 협상의 방식은 지금 북한이 원하는 방식대로 돼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시 한번 예. 이제 정상회담을 통해서 뭔가 이 막혀 있는 비핵화의 돌파구를 마련하겠다. 이제 그런 의도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자, 일단 뭐 장소하고 시기 얘기를 조금 더 해보고 싶은데요. 지난 1차 때는 김영철 부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 만난 다음 날 바로 발표가 됐지 않습니까? 그럼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어딜까? 지금 언론 보도는 좀 엇갈리고 있습니다. 어디로 예상하십니까? 글쎄 뭐 저는 90% 이상 베트남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베트남에 이제 대신에 하노이가 될지 다낭이 될지 뭐 하노이다라고들 많이 생각했는데 최근에 예. 다낭이 다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일단 뭐 베트남이 적절한 장소다라는 것은 미국과 뭐 북한 양측에 다 대사관이 일단 하노이에 있고요. 네. 미국과 북한 다 베트남과의 좋은 관계를 맺고 있고 네. 또 상징성이 분명히 있죠. 나름대로 북한의 입장에서는 미국과 베트남이 전쟁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미국이 졌죠. 네. 그리고 여전히 베트남은 사회주의의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으니까 북한의 입장은 또 베트남 전에 그 일종의 혈맹입니다. 그래서 베트남 좀 믿을 수 있다는 생각이 있고 반면에 미국의 입장은 전쟁을 치렀지만 어쨌든 관계를 개선하고 상당히 개혁 개방을 이룬 국가다. 네. 그런 면에서는 베트남이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다낭이 지금 좀 그 관심을 받고 있는 게 하노이는 여러 가지 교통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네. 그래서 의전과 경호에 좀 어려움이 있고 다낭은 딱 휴양지거든요. 일종의 싱가포르 같은 분위기이기 때문에 회의를 치르기가 굉장히 좋죠. 그리고 네. 더불어서 계속 베트남 정부는 나름대로의 이 홍보 효과를 위해서 지금 다낭을 강력히 추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베트남 쪽에서는 다낭을 원한다. 예. 시기는 언제가 유력합니까? 뭐 이번 그 고위급 회담과 또 김영철 부위원장의 그 면담이 이루어진다면 아마 그래서 발표가 된다면 예. 그래도 앞으로 한 5, 6주 이상은 걸릴 거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 자리에서 많이 얘기하는 셧다운이 또 영향을 예. 줄 겁니다. 이제 그러려면 실무회담이 이제 진행이 돼야 되는데 지금 미국 실무자들 같은 경우에 연방정부 셧다운 때문에 지금 제대로 활동을 할 수 있지 하기 어렵거든요. 예. 그런 것을 배제하더라도 최소한 5, 6주는 걸립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리 빨라야 2월 말 아니면 3월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한국 언론 한국 여권 관계자는 뭐 2월 중순이 유력하다 이런 말을 했고요. YTN 취재진에게. 그리고 미국 언론은 3, 4월 설이 나오고 있는데 교수님께서도 한 3월 정도, 네, 그 2월 정도가, 말이나 3월 초 정도. 또 한 가지 변수가 있죠. 그리고 네. 여전히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과 북한에 아직 해결되지 못한 서로 간의 입장차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2차 북미 정상회담 이전까지 아마 실무회담을 통해서 그 부분을 최대한 좁히려고 하는데 네. 혹시라도 그것이 잘 안 이루어진다면 또 변수는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그런 이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부분은 지금 김영철 폼페이오 라인에서 얘기를 안 하고 이른바 그 최선희 비건 라인 이쪽에서 논의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시는지요? 네, 일단 그쪽에서 실무회담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비건은 워싱턴에 있잖아요. 네, 비건은 워싱턴에 있어서 김영철 부위원장을 이렇게 마중을 했죠. 네. 지금 최선희 부상 같은 경우에 스웨덴으로 가 있는데 지금 네. 스웨덴에서 같이 만날지 안 만날지는 확실치는 않습니다. 이것은 계획된 거는 아니고요. 예. 최선희 부상이 스웨덴으로 가니까 또 미국에서 비건 대표가 가지 않을까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예. 물론 지금 이제 잘 돼서 2차 북미 정상회담이 발표가 된다면 그 예. 라인이 빨리 움직이겠죠. 그래서 지난 6.12 때 기억들 하시겠지만 6.12 같은 경우에도 일단 1차 북미 정상회담의 시기와 장소가 발표된 후에 당시에 이제 성김 네. 주 필리핀 미국 대사랑 최선희 부상이 판문점에서 만나서 수차례 이제 실무회담을 했죠. 그 예. 실무회담은 물론 뭐 전반적인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도 있었습니다만 네. 이 비핵화 협상이 사실상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렇다면 역시 최선희 비건 라인이 그 협상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영철 일행 중에서 비건과 워싱턴에서 실무 협상을 할 가능성은 없습니까? 글쎄 뭐 같이 간 최강일 국장이 네. 있고 또 김성애 실장이 있는데 둘 다 사실 비건의 카운터파트는 아니죠. 그래요? 예, 그 네. 핵 협상에 관련돼서는 최선희 부상이 카운터파트는 맞습니다. 예. 그럼 김영철 폼페이오 회담이 끝난 다음에 비건
대표가 과연 스웨덴으로 가는지 안 가는지 그걸 또 지켜봐야 되겠군요. 그 부분도 참 민감한데요. 예. 이것이 일종의 저는 북한의 협상 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전에 그 얘기를 안 하고 지금 스웨덴을 간 거고요. 네. 아마 스웨덴으로 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미국의 예. 입장에서는 일단 기싸움에서 한번 눌리는 거기 때문에 아마 좀 고민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회담을 둘러싼 여러 가지 기싸움이 실제 한다는 거잖아요. 그럼요. 오늘 예. 미 국방부에서 내놓은 미사일 관련 보고서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미사일 관련 보고서는 저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서 예. 그 미사일 관련 보고서의 주된 국가가 북한, 이란, 러시아거든요. 네. 그리고 동맹국을 보호하고 미국 본토를 보호하기 위해서 미사일 방어 체제를 매우 강화한다라는 네. 내용이 들어 있고요. 단순한 강화가 아니라 지금까지 했던 거랑은 굉장히 다른 형태의 미사일 방어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고도화되고 첨예화된 그런 첨단화된 그런 시스템을 앞으로 개발하고 실전 배치하겠다라는 거거든요. 네. 제가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만약에 미국과 어떻게 보면 한미 동맹이 미사일 방어 체제를 강화한다면 예. 북한의 입장에서는 그만큼 핵 효용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핵을 사용하더라도 저쪽에서 방어를 할 수 있다면은 네. 핵을 사용하는 그 가치가 점점 떨어지게 되죠. 그러면 그만큼 핵에 대한 포기를 네. 할 수 있는 일종의 동기부여도 된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건 한번 좀 저희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을 압박하면서도 또 협상장으로 유도할 수 유도하는 있는, 예. 효과도 있고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미국 내에서도 협상에 반대하는 그런 기류가 일부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북한이 정말 위험하다. 그 보고서에 보면은 본토를 공격할 시기가 머지 않았다. 특별한 위협이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데 그냥 둘 거냐, 협상을 해야지. 뭐 이런 명분이 되지는 않을까요? 미국 내에서 협상을 좀 반대하는 그런 입장들은 네. 북한을 믿지 못한다라는 거고요. 더불어서는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도 못 믿겠다라는 예. 그런 의미가 큽니다. 특히 미 의회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중심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대외 정책에 대해서 불신이 매우 크거든요. 예. 그래서 2차 북미 정상회담을 말씀드린 어떤 실무회담을 통해서 다 다지고 가서 최종적으로 뭔가 결정을 내는 그런 형태면 괜찮은데 예. 1차 북미 정상회담처럼 또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감을 갖고 만나서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를 혹시라도 도출하지 못할까 봐 이제 그런 의미에서 좀 부정적인 시각을 표출하고 있죠. 그러면 이제 성과가 난다면은 반대할 이유가 없다 이런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저는 이번 2차 북미 정상회담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만나는 것 자체가 이것은 어쨌든 비핵화에 대한 일부 진전은 확실한데요. 네. 그럼에도 이전과는 다르게 확실하게 성과를 보여야 미국 내에서 그렇게 이제 협상에 대해서 반대하는 목소리들을 줄일 수 있고 예. 이 비핵화 동력을 이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럼 뭐가 나올까요? 그 두 정상이 합의할 만할 것들을 지금 조율하고 있는 단계로 보이는데 자, 정상회담까지 끝나고 발표했을 때 뭐가 나오면 미국이나 한국이나 다 긍정적인 여론이 비등할까요? 뭐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가랑 지금 어떻게 나와야 되는 거랑은 좀 다 별개의 문제인데요. 어떻게 네. 나와야 되느냐를 말씀을 하시면 일단은 북한의 확실한 비핵화에 대해서 네. 이전과 다르게 정의가 이루어져야 된다 생각되고요. 우리 문 대통령도 계속 강조한 것이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는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미국의 상응 조치가 서로 맞물린 일종의 네. 로드맵이 나와야 된다. 구체적인 안이 나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두 가지가 형성이 된다면 상당히 성공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미국이 북한한테 상응 조치를 줘야 되는데 예. 현재까지는 미국이 제재 완화에 대해서는 북한이 확실한 비핵화 조치가 있지 않는 한 힘들다라는 그런 지금 입장이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이 가장 관건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지금 뭐 보도도 나오고 전문가들도 예상하는 것이 뭐 ICBM 폐기와 그다음에 대북 제재를 완화하는 이런 일종의 스몰 딜, 구체적인 그 내용이 도출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요. 그리고 또 강경화 장관이 지난 가을에 내놨던 종전 선언과 영변 폐기 이것을 맞바꾸는 정도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성과로 이제 도출되는 건지요? 성과로 나오도록 아마 지금 미국과 북한이 지금 노력을 할 거다라고 생각이 네. 되고요. 조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비핵화 조치에 대해서는 북한이 원하는 것, 북한이 지금 내놓겠다라고 한 것은 네. 이제 풍계리 동창리된 사찰 네. 그리고 지난 9.19 평양 공동선언에 있었던 미국이 상응 조치를 할 경우에 영변 핵시설에 대한 예. 일종의 폐기를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거기에 이제 미국이 원하는 것은 말씀드린 로드맵 더불어서 이제 대륙간 탄도 미사일 (ICBM) 같은 거에 폐기 조치를 원하고 네. 있고요. 이제 핵심은 보상 조치 문제인데 북한도 이제 비교적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것은
일단 지난 10년 사이에 나온 것처럼 연합훈련과 전략자산에 대해 영구히 중단해라. 네. 더불어서 금강산과 개성공단의 재개를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거기에서 가장 어려운 게 미국의 입장에서 지금 인도적 지원 정도까지 얘기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북한이 정말 ICBM 정도를 폐기하거나 아니면 영변 핵시설을 온전하게 신고 검증 폐기하면 제재도 완화할 수 있다라는데 그 네. 부분이 가장 접점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오늘 그 브렉시트에 대해서 좀 자세히 말씀을 여쭤보고 싶었는데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영국이 EU로부터 탈퇴하겠다고 하고 합의안을 만들어 놨는데 영국 의회에서 이걸 부결시켜 버렸어요. 그리고 또 이걸 내놨던 정부 이제 내가 불신이 많이 올라왔는데 다행히 또 불신임은 안 됐어요. 그래서 메이 총리 내각이 유지는 되겠지만 좀 어떻게 볼까요? 좀 상처가 큰데 그럼 앞으로 새로운 합의안을 만들기는 EU 입장 때문에 안 될 것 같고요. 그럼 영국 입장에서는 합의 없이 EU와의 합의안 없이 그냥 EU를 탈퇴하느냐 아니면은 국민 투표를 해서 브렉시트에 대해서 새롭게 국민의 판단을 묻느냐 이 두 가지 길이 남아 있지 않겠습니까? 네, 더불어서 한 가지 길이 사실은 더 있습니다. 예. 3월 29일까지가 이제 일종의 데드라인이죠. 그걸 넘어서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른바 노딜이라고 해서 예. 그냥 그대로 나가거나 잔류하거나 해야 되는 결정을 하는데 네. 그 조항을 보면 사실 6개월 정도 연기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EU와는 연기를 해서 다시 한번 재협상을 하려고 하겠죠. 근데 문제는 지난 2년간 재협상을 하지 않았습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EU가 이게 영국이 EU에서 벗어나겠다라고 얘기한 것은 일종의 뭐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만 이혼을 하는 과정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혼을 하려면은 뭐 자식은 어떻고 그 재산은 어떻게 분담하고 지난 2년 동안 굉장히 많은 협의를 많은 시간을 들여서 협의를 해서 합의를 만들어놨는데 이것이 의회에서 부결됐고 그러면 앞으로 6개월 동안 재협상을 한다 하더라도 지금 나온 합의안보다 더 나은 것이 나올 가능성이 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는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영국의 선택이라는 것은 노딜, 딜 없이 그냥 나가거나 아니면 다시 한번 국민 투표를 해서 브렉시트 그 EU에 남아 있을지 나갈지를 또 결정하는 그 정도의 옵션이 남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합의안 없이 나가면 영국이 타격을 많이 받는 모양이에요. 타격을 많이 받죠. 그러니까 노딜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면 일단 기존의 관세가 다 부과가 되고요.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많이 지금 발생되게 돼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성적을 뿌리겠다는 폭력 근절을 위한 저도 뭐 대책 좀 마련하려고 여러 분야에서 얘기를 듣는데 사실 그 내용들 10년 전에 얘기했던 거고요. 지금까지 계속 얘기했는데 더 중요한 거는 10년 전에 얘기를 왜 오늘 또 하고 있냐. 이제 피해를 당했는데 왜 보고를 안 했다면 왜 안 하셨습니까?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17살 검사에 대한 성추행 여성 시인을 과거의 길을 사제들의 이주화상을 국회 윤리 연극인들 그 자책감 든다는 게 한 번 그런 일 겪었으면 다음부터 안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너무 그냥 순진했고 제가 제 처신에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어떻게든지 조직 내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묵살하고 은폐되는 것을 보고 이렇게 용기 내준 거 진짜 너무 대단하고 감사하다고 생각을 했고 내 일이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먼저 했던 것 같아요. 상급자가 직장 내 어려운 상급자가 저녁 먹자고 하는데 거절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 하던 게 이상한 것도 아닌데 왜 같이 술을 마셨느냐고 계속 추궁을 해댑니다. 경찰 쪽에서 그 사람의 방 구조, 그때 당시 그 사람 방 구조를 그려낼 수 있겠냐 하여서 카톡, 문자, 전화 내용 외에 A4용지에 바로 이제 그 사람 방 구조를 스위치까지도 그리고 그 구조 확인해보니 맞았다. 근데 이것들로만으로는 입증해내기가 좀 어렵다. 피해를 당한 내가 무슨 증거를 찾아야 되고 왜 내가 이 사실을 계속 기억해서 요구해야 하는지에 대한 현실에 많은 붕괴를 느꼈습니다. 즉시 신고를 하지 않았던 부분은
본인도 투행을 즐겼던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그 악의적인 소문, 그다음에 허위 사실, 그리고 이제 사적인 정보들이 유출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지내고 있냐라든가 실은 이제 이런 것들이 걱정돼서 물어보시는 거지만 실제 피해자가 그런 부분들이 뭐라도 언급되는 순간 굉장히 오독이 되고 그걸로 인해서 악플이 달리고 말투와 행동이 피해자다운 처참함을 갖췄는지 여부에 따라서 진짜 피해자인지 아닌지를 평가받죠. 전혀 그들의 잘못이 아니니까 용기 내서 같이 한 목소리를 진실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정의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걸어야 하는 시대는 이제는 끝나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뉴스브리핑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 뉴욕주 상하원이 3월 1일을 3.1운동 기념의 날로 지정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데 대해 기쁘고 감사하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SNS에 올린 글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과 3.1운동 100주년인 올해 2억 만리에서 들어온 반가운 소식이라면서 뉴욕주 상하원이 3.1운동의 비폭력 저항 정신이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 인권 차원에서 접근할 사안이라는 것을 보여주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앞서 현지 시각으로 지난 15일 뉴욕주 상하원 의원들은 3.1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유관순 열사가 보여준 불굴의 정신을 기리기 위한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평가가 47%, 부정평가가 44%로 오차범위 내에서 비슷하게 나타났습니다. 한국갤럽이 지난 15일부터 사흘 동안 전국 성인 남녀 1000여 명을 조사한 결과로 지난 조사보다 긍정평가는 1%포인트 낮아졌고 부정평가는 같은 수치입니다. 갤럽은 직무 긍정률과 부정률이 비슷한 상태가 한 달여 동안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령별로 보면 40대 이하에서는 긍정률이 더 높았으며 지지 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지지층은 긍정평가가 높았지만 자유한국당 지지층과 무당층은 부정적 견해가 더 많았습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오는 21일 자유한국당 입당 이후 첫 지방 행보로 대구와 부산을 잇따라 방문합니다. 황 전 총리는 YTN과의 통화에서 지역에 있는 당원들과 만날 기회가 없었다면서 대구와 부산의 당직자, 당원들과 인사하고 이야기를 들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황 전 총리는 월요일 오전 11시 대구의 한 호텔에서 열리는 한국당 여성정치 아카데미에 참석하며 곽대훈, 김규환, 윤재옥, 추경호 의원과 지역 관계자, 회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합니다. 이어 오후에는 부산으로 이동해 지역 관계자를 만날 예정이며 구체적인 일정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문성현 위원장이 광주형 일자리로 새로운 노사관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문 위원장은 오늘 광주시청에서 한 강연에서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새 노사관계를 만드는 계기가 될 거라면서 성공을 위해 힘을 모아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광주형 일자리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 문제에 대한 고민을 중심에 놓고 있으며 단순히 일자리 문제가 아닌 우리나라 전체 문제를 광주가 아는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올겨울은 유난히 눈을 보기가 힘든데요. 한반도 상공 기온이 예년보다 다소 높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눈 대신 미세먼지를 부르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정혜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겨울을 일주일가량 앞둔 지난해 11월 24일, 서울 도심은 새하얀 눈세장으로 변했습니다. 겨울 시작을 알리는 첫눈이었습니다. 적설량은 무려 8.8cm. 첫눈 관측사상 가장 많은 양으로 이번 겨울 대설의 예고편이라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실제 겨울로 들어서자 상황은 정반대였습니다. 서울은 지난달 12월, 13일과 16일 단 2차례의 눈이 내렸는데 총 적설량은 2.1cm로 12월 평년 적설량의 28.8%에 그쳤습니다. 최근 10년 내 기록으로는 2016년에 이어 두 번째로 적은 양입니다.
새해 들어서는 한 차례도 눈이 내리지 않았는데 현재 예보대로라면 이달 말까지 눈이 내릴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지난달 중순 이후 50일 가까이 눈다운 눈이 없는 셈입니다. 겨울철에 우리나라에 눈이 내리기 위해서는 대륙고기압의 힘이 중요한데요. 최근에는 우리나라 부근 상공의 기온이 평년보다 비교적 높게 형성되면서 하층에 위치한 차가운 대륙고기압의 발달을 지원해줄 수 있는 힘이 약했기 때문에 눈이 내린 날이 적었습니다. 날씨가 추워져도 반짝 한파로 그치면서 눈구름이 제대로 발달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추위가 힘을 쓰지 못하는 날씨는 미세먼지를 불러왔고 사상 최악의 미세먼지 대란의 원인이 됐습니다. 이번 주말에도 온화한 날씨에 대기 정체와 중국발 스모그 영향으로 공기질이 나쁨 수준을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강도는 지난번보다 약하겠지만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외출 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경계가 필요합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남측 소장인 천혜성 통일부 차관이 오늘 개성사무소에서 황충성 북측 소장 대리와 남북 간 현안을 협의했습니다. 통일부 이유진 부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천 차관이 오늘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업무를 보고 황충성 소장 대리와 소장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독감 치료제인 타미플루 대북 지원 문제도 논의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달 20일 일본 해상자위대 초계기가 우리 해군의 광개토 대왕함에 접근했을 당시 광개토 대왕함과 함께 북한 어선을 구조하던 우리 해경정도 레이더를 가동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군 관계자는 당시 해경정도 레이더로 북한 어선을 탐색했다면서 일본이 수신했다고 주장하는 레이더의 주파수가 공개돼야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군 일각에서는 일본 측이 한국 해경정이 가동한 레이더를 광개토 대왕함의 사격 통제용 레이더로 잘못 인식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전주지방법원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도지사직을 유지한 채 자신의 업적을 홍보하는 문자 메시지를 도민들에게 보낸 혐의로 기소된 송하진 전북도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문자 메시지는 어려운 지역 경제 상황을 함께 극복하자는 내용과 의례적인 명절 인사로 개인 홍보에 사용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미세먼지는 고체 상태로 직접 배출되는 1차 미세먼지와 가스 상태로 배출돼서 대기 중에서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나오는 2차 미세먼지로 구분되는데요. 각종 산업시설에서 배출되는 유해물질을 줄여서 2차 미세먼지를 미리 차단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이정우 기자입니다. 도로 위를 달리는 자동차. 자동차에서 나오는 질소, 산화물 등은 대기오염은 물론 2차 미세먼지를 일으키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보도블록과 방음벽 등 도로시설물에 흡착제를 적용해 유해가스와 미세먼지 등을 동시에 제거하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석유계 부산물인 피치를 활용해서 다공성 탄소 물질인 흡착제를 개발하고 미세먼지 입자 및 질소 화합물 및 황화합물을 흡착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이와 함께 화력발전과 석유화학 공장 등에서 나오는 질소 산화물을 화학촉매로 활용해 오염되지 않은 질소와 수증기만을 배출하는 기술도 나왔습니다. 질소 산화물은 기관지염, 천식 등을 일으키며 산성비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국내 전체 미세먼지 발생량 가운데 70% 정도가 2차 미세먼지로 질소 산화물과 암모니아, 황산화물이 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기술은 새로운 개념의 화학촉매 기술로 앞으로 선박과 자동차, 발전소 등 산업 전반에 걸쳐 폭넓게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별도의 저장 탱크와 분사장치 등이 필요 없어 간단하게 자동차 등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발전소라든지 제철소라든지 이런 큰 대형 고정 배출원에서 사용이 되는데요. 이러한 촉매가 이제 중심에 들어있고 거기에 이제 반응기를 해가지고 컨버터를 만든다라든지 그렇게 사용을 하게 됩니다. 배기가스 규제가 강화되고 갈수록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면서 대기오염물질 저감 기술 개발이 한층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YTN 이정우입니다. 신용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로 빛을 잃어가는 우리의 사회. 고려 신용정보가 밝히겠습니다. 당신의 희망찬 미래를 위해 고려 신용정보.
서희건설. 지역주택조합 잘하는 거 아시죠? 거품이 쫙 빠진 착한 가격. 고객의 니즈를 반영한 맞춤 설계. 내 집 마련의 꿈이 이루어집니다. 지금 바로 오세요. 전국 100여 개 모델 하우스와 서희 고집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서희 스타일스, 서희건설. 꼭 감아라 머리카락 빠질라. Trust TS. 앞서 전해드린 대로 이번 주말에는 다시 미세먼지가 찾아옵니다. 네, 기상센터 연결해서 좀 더 상세히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권혜인 캐스터. 네, 기상센터입니다. 네, 지금도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고 있습니까? 네, 주말을 하루 앞두고 미세먼지 농도가 다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수준으로 평소보다 3배가량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뿐 아니라 그 밖의 수도권과 충청, 전북과 경북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 보이고 있고요. 전북 익산에는 초미세먼지 주의보까지 내려졌습니다. 밤부터는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되면서 내일은 오늘보다 공기질이 더 탁해지겠습니다. 내일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수준으로 예상되는데요. 특히 건강에 더 해로운 초미세먼지 농도가 짙게 나타나겠습니다.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중부지방은 오후부터 밤 사이 빗방울이나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고요. 전남과 제주도는 밤부터 5mm 미만의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예년보다 1에서 5도가량 높겠습니다. 서울이 영하 1도, 부산 3도, 울릉도 4도, 평양은 영하 5도까지 떨어지겠고요. 낮 기온은 예년보다 2에서 5도가량 높겠습니다. 서울 6도, 광주 9도, 금강산 8도로 예상됩니다. 일요일 낮부터 찬바람이 불면서 미세먼지가 점차 옅어지겠고요. 월요일 오전까지 반짝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센터입니다. 더 뉴스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